안녕하십니까, PC볼입니다. 이번에는 2021년 전기기사 3회 때 시행된 전자계산기 조직 응용기사 실기 필답형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1년 3회 때 이제 나왔던 문제들을 이제 키워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렇고 지금 이 좌표, 부분적으로 보실 분은 이 좌표는 이제 동영상 설명란에 있으니까는 링크를 통해서 바로 그 문제로 갈 수 있으니까는 그걸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이 문제, 지금 제가 풀이를 하고 있는 이 문제는 PC본 블로그에 올려놓겠습니다. 그것을 다운받아서 활용하시면 되고, 그것도 이제 링크 주소도 이 동영상 그 설명란에 있으니까는 그걸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20문제가 출제되었고, 각 문제의 배점은 이제 5점입니다. 5점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되게 쉬웠어요. 되게 쉬웠고, 조금 생소한 문제가 이제 뭐 10번이라든지 19번 조금 생소한 게 좀 있었고,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방금 봤던 이런 생소하고 조금은 어렵게도 느껴질 만한 이 두 문제를 빼더라도 뭐 합격 점수는 60점밖에 안 되니까는 합격하는 데는 크게 무리 없는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이번 시험도. 그럼 1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1. 다음 코드의 출력 결과를 쓰시오. 시연어 문제고요. 시연어 문제인데 되게 간단하고 쉽게 나왔습니다. 일단은 한 라인부터 이렇게 따라가 보면요. 먼저 이게 지금 메인 함수에서 첫 번째 라인 같은 경우에는 변수 i를 선언하고 그 sum은 이제 초기 값을 0을 넣어주면서 이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sum의 처음 값은 0이 되고, 그 다음 라인에서는 이제 배열을 선언하는데 크기가 5, 크기가 5개인 배열 A를 선언합니다. 그러면은 배열 A는 이렇게 5개짜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됐고, 여기에 인덱스 0, 1, 2, 3, 4. 뭐 이렇게 메모리 공간이 확보가 되겠지요. 그 다음 라인에서는 이게 이제 각각의 라인인데요. 그냥 한 줄로 쭉 적었는데 세미콜론으로 되어 있으니까는 A0, A1, A2 각각의 이제 값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럼 A0에는 20을 값을 넣어주고 A1은 40, A2는 60, A3은 80, A4는 100 이렇게 값이 이렇게 배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반복문이 나오는데 포문으로 i가 0일 때부터 5보다 작을 동안에 i를 일씩 증가시키면서 이 연산을 수행하는데, 지금 이제 플러스는 이 연산자는 지금 이거는 이 의미죠. SUM은 SUM 플러스 AI 이렇게 되겠죠. 이게 같은 의미고, 그러면은 이제 먼저 i의 처음 값이 0니까는 i가 0일 때면 SUM은 처음 값이 0이니까는 SUM은 처음 값 0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AI. 여기는 이제 A0가 되겠죠. 그러면은 A0는 20이니까는 여기서 20을 더해줍니다. 이거의 값이 sum으로 들어가니까는 sum은 이때 20이 됩니다. 결국에는 헷갈리겠네. SUM 이전값 이거는 이제 프라임 적어놓고 sum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i가 1 증가해서 똑같은 연산을 반복하지요. 그러면은 i가 1 증가하면 sum은 이제 20이 되어 있으니까는 20에서 더하기 i가 1, A1은 40이지요. 40을 더하고, 그러면은 이거를 다시 sum에 넣어주면은 20 플러스 40은 60이 되고, 그 다음에 i2는 이제 sum 플러스 sum이 지금 60이 됐으니까 60 플러스 i2는 60이죠. 60. 이거 두 개 더해줘서 sum에 넣으면은 120이 되고요. 그 다음에 i가 3일 때 일단은 sum이 지금 120이죠. 120 더하기, 그 다음에 A3, 배열 A3은 값이 80입니다. 80을 더하면 결국에 sum에 들어가는 거는 200이 될 테고, 그 다음에
i가 4일 때 썸이 지금 200이고 플러스 A4 배열 A4의 값은 100입니다. 100을 더하면은 썸은 300이 되겠죠. 지금 썸의 최종값은 300이고 지금 이 반복문이 이제 끝났고 그 다음에 출력문 프린트프 해서 출력을 하는데 정수형 썸의 값을 출력합니다. 그러면은 결과 값은 이제 썸의 마지막 값 300 이게 이제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이제 300. 되게 간단한 문제입니다. 간단한 문제지만은 제가 이렇게까지 안 하고 그냥 한번 쭉 보고 다 더해갖고 이렇게 답을 써내면 되지만은 그래도 이제 배열 나오고 반복문이 나왔을 때 푸는 요령은 이렇게 해야지 안 헷갈린다 이 말입니다. 이 문제는 뭐 헷갈릴 것도 없지만은요. 이번에는 2번입니다. 이진수 MN이 M은 110010이고 N은 100010일 때 M-N의 연산 결과를 10진수로 나타내시오. 이 문제는요, 이거하고 비슷하게 나온 게 이제 19년 3회 때, 19년 3회에 비슷한 문제가 있는데, 완전히 똑같은데, 이제 결과만 쓰라는 게 아니라, 이해 보수화 방식으로 계산하라. 이해 보수화 방식으로 계산 가정을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해보수와는 이제 이해보수로 이제 바꿔서 이제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그냥 뭐 결과만 쓰면 되니까는 굉장히 문제가 쉬워진 겁니다. 오히려, 그냥 쓰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일반적으로 이제 m을 이제 10진수로 바꾸고 n 또 10진수로 바꿔서 그냥 빼도 되고, 이거를 뺀 후에 10진수로 바꿔도 되고요. 이런 거는 빼기 하다가 뭐 실수해서 틀리지 말고 간단하게 계산기로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일단 우선 계산기를 켜고 이진수 계산할 거니까는 모드를 누르고 베이스 모드로 바꿔서 이진수를 입력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진수 바이너리를 눌러주고요. m이 110010 m이 110010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빼기 n이 100010이니까는 그대로 100010 해서는 이렇게 계산을 하고요. 계산한 후에 이거를 10진수로 나타내라니까는 10진수 디시머를 눌러주면은 답은 16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16이 됩니다. 이 문제는 간단하게 16 거의 던져주는 보너스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3번입니다. 상대 주소 지정 방식의 다음의 명령어가 100번지에 있을 때 유효 주소는 얼마인가? 이 명령어가 지금 있는 장소가 100번지에 있습니다. 100번지에 있고 지금 주소 지정 방식은 상대 주소 지정 방식입니다. 상대 주소 지정 방식은 유효 주소를 산출하는 방법이 프로그램 카운터 플러스 오프셋입니다. 오프셋. 그럼 프로그램 카운터 값을 알아야 되는데, 자, 이 명령어가 100번지에 있으니까 프로그램 카운터가 지금 이 명령어를 읽어드릴 때는 100인데, 읽어드리고 실행을 할 때는 101이 됩니다. 그래서, 유효 주소는 프로그램 카운터 101 플러스 이 오프셋 20을 더해주면은 121. 이게 이제 정답이 되겠습니다. 간단한 문제인데, 한 가지, 프로그램 카운터가 이 100이 있으니까는 이때 프로그램 카운터를 더해주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해가 이제 좀 잘못돼서 그래요. CPU 메이저 스테이트를 보면은 영어 한글 영어는 메이저 스테이트를 보면은 자 처음에 이제 패치 단계가 있죠. 패치 단계의 의미는 명령어를 이제 읽어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100번지에 있는 명령어를 이제 가져오는 단계인데,
그 다음에 가져와서 이제 비로소 실행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실행 단계지요. execute, 아이고, 큐트 단계. 이게 실행 단계인데요. 실행 단계에서 실행을 하고, 실행이 끝나면은, EX. 실행이 끝나고 나면은, 이게 이제 다시 패치 단계로 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 줄 읽어드리는데, 나온 김에 더 설명을 하자면은, 만약에 이제 명령어에 있는 이제 오퍼랜드 주소 부분이 이제 상대 주소일 경우, 상대 주소란다. 간접 주소일 경우에는 이게 이제 직접 주소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인다이렉트 단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간접 주소일 때 이제 간접 모드로 가는데 이 단계에서 하는 일이 간접 주소를 직접 주소로 구합니다. 직접 주소를 구해서 비로소 실행을 하게 됩니다. 직접 주소를 알아야 되니까는, 알아야지 그 필요한 데이터로 접근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그 포인터에서 이중 포인터, 다중 포인터가 있다 하면은 간접 주소를 이렇게 계산해서 해봤자 또 간접 주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이렇게 주소를 산출해야 되는데 이럴 때 이제 다시 패치 단계로 돌아갔다가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간접 모드에서는 패치 단계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고 어쨌든 직접 주소가 그 산출됐을 때 결국엔 실행을 하게 되고 여기서는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이제 인터럽트 단계가 있고요. 영어로 쓴 김에 영어로 더 쓰자. 인터럽트 단계에 인터럽트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이거는 단계가 있고 일반적으로 인터럽트 없으면은 실행한 후에 다시 패치 단계 됩니다. 자, 여기서 패치 단계에서 하는 일이 뭐냐? 그 이론 강의 때 이제 그 보시면은 이거를 이제 뭘 하는지 보면은 여기 있는 게 프로그램 카운터를 반드시 증가시킵니다. 패치 단계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명령을 읽어드리고 결국에 실행할 때는 패치 단계에서 이미 프로그램 카운터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1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메이드 스테이트를 이해를 하고 이런 주소 지정 방식하고 그 연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이게 이제 101이 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정답은 121.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4번입니다. 17수 485를 다음의 코드로 표현하시오. 숫자 하나 던져주고 이제 이진수, BCD, 16진수, 이해보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일단은 뭐 코드를 한번 나올 만한 코드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면은 일단은 지금 이 표는 이제 기본적인 BCD 코드, 241 코드, XS3, 이거는 3초가 코드, 이제 84-2-1 코드, 이렇게 있습니다. 10진수 0부터 9까지 여기 해당되는 BCD 코드 먼저 보면은, BCD 코드는 이제 10진수 한 자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4비트 코드를 사용한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10진수 12를 이제 BCD 코드로 바꾼다 치자. 그러면 이 한 자리를 표현하는데 4비트를 사용합니다. 0001. 그 다음에 또 이거를 한 개 표현을 하는데 그 4비트를 사용해서 0010 이렇게 12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이제 한 자리당 4비트 코드. 이렇게 되고 각 자리는 그냥 이렇게 이진수로 변경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4개의 비트로는 보자, 몇 가지를 표현할 수 있죠. 2의 4성, 2, 4, 8, 16개를 표현할 수 있는데, 나머지, 이 10개 말고 나머지는 이제 사용 안 하는 코드들이고, 그 다음에 2, 4, 2, 1 코드. 이거는 이제 각 자리에 이제 가중치가 이 2, 4, 2, 1 그대로, 이 왼쪽에서 첫 번째는 2, 두 번째는 4, 세 번째는 2, 네 번째는 1. 이런 식으로 이제 가중치가 주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만 보면은, 3 같은 경우에는 지금 0011이잖아요. 지금 이 왼쪽에서 세 번째 자리가 이제 2고 마지막 자리가 1. 이 두 개 더하면은 3이 되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게 돼요. 그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그 3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게 이제 만약에 이제 1001이라고 치자. 여기 가중치 2, 여기 1 더하면 3이니까 이게 같아지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사용을 안 합니다. 이렇게 된 거는. 이게 이제 241 코드의 이제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XS3 이거는 이제 3초가 코드.
3초가 코드를 말하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간단합니다. 지금 BCD 코드에서 그냥 3을 더한 거예요. 이 BCD 코드에 3을 더했다. 그러니까는 이 BCD 코드 여기 1에서 3을 더하면은 0100 이렇게 표현이 되죠.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84-2-1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각 자리의 가중치가 이렇게 됩니다. 한 개만 보면은 4를 한번 볼게요. 4를 보면은 지금 두 개 있는 거죠. 6을 한번 보면은 6에 이제 1010인데 맨 왼쪽에 있는 게 8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1인 게 마이너스 2잖아요. 그러니까 8에서 마이너스 2를 더하면은 6이 되니까는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사용 안 하는 코드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아야 되는 코드들 4가지 이렇게 살펴봤고요. 문제로 돌아와서 지금은 이제 이진수, BCD, 16진수, 이해보수 있는데, 이거 그냥 저는 이제 전부 다 4개 다 이제 계산기를 사용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선은 계산기를 켜고 먼저 1번 가로 1번 이진수 485를 이진수로 변경을 하는 거는 간단하죠. 일단은 베이스 모드로 가서 10진수 485를 입력을 하고, 이거를 이진수로 바이너리를 눌러주면은 지금 이렇게 지금 8비트를 넘어섰지요. 그 앞에 거를 보려면 하면 이렇게 눌러주고, 그러면은 첫 자리는 1, 그러면은 첫 자리는 1이고, 다시 뒤에 거 보면 110-0101 1110-0101 이렇게 이제 가로 1번은 이렇게 풀면 되고요. 그 다음에 BCD 코드는 이제 한 자리가 이제 4비트로 표현을 하죠. 먼저 4, 8, 5 이렇게 해서 3번을 구해야 되는데, 먼저 4를 4비트로 이진수로 표현을 하면은 우선은 10진수로 바꿔서 4를 넣고 이거의 이진수를 구하고요. 그러면은 4개의 비트만 보면 됩니다. 0100 우선 0100 이게 이제 4입니다. 그 다음에 8을 이제 4비트로 바꿔주면은 다시 10진수로 바꾸고 8을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인수로 바꿔주면은 1000이 됩니다. 그러면은 중간 숫자는 1000.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5를 4비트로 바꿔주면은 10진수로 바꾸고 5를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바이너리로 바꾸면은 0101 마지막 자리 4개는 0101 해서 BCD 코드로는 이렇게 변경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진수죠. 16진수는 1번 할 때 같이 했으면 편했겠네. 16진수도 쉽지요. 485, 10진수 485를 16진수, 이 헥사를 눌러주면은 이렇게 1, 2, 5 이게 16진수 1, 2, 5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해보수는요 어떻게 구하느냐면요, 지금 여기서 베이스 모드잖아요. 베이스 모드 상태에서 계산기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거진 비슷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재계산기 같은 경우는 이거 앱을 눌러주면은 이제 이렇게 그 논리 연산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네게티브 약자 NEG 이거를 선택을 해주고 지금 입력을 할 것은 10진수를 바로 넣어줄까? 10진수 485를 바로 넣어주면은 이거를 바이너리로 바꾼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답은 이해보수화 방식으로 바꾸면은 1011 8비트로 써줄까? 이게 이제 비트를 제시를 안 했으니까는 뭐 이렇게 써도 이거는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뭐 써도 되고요.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지금 다시 가서 보면은 알아보기 쉽게 이진수를 할게요. 1010 있죠. 1010이 있는데 이게 1010을 아까 전에 앱에서 지금 낫이 있고 네게티브가 있는데 낫 같은 경우에는 1의 보수입니다. 1의 보수화 방식으로 반전시키고요. 그 네게티브는 방금 봤듯이 2의 보수 방식입니다. 1의 보수로 한번 바꿔볼까요? 낫을 5를 누르고 1의 보수는 그냥 숫자를 완전히 반전시키면 되죠. 1의 보수로 1100을 입력을 하고 낫 연산을 하면은 이게 이제 총 이제 8432비트로 지금 되는데 4비트만 보면 됩니다. 이거를 1의 보수로 바꾼 게 0011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2의 보수로 바꾼다 하면은 다시 2의 보수 네게티브 6 누르고 다시 1100 이거를 2의 보수화 방식으로 반전시키면은 0100 맞죠? 이거를 반전시키고 1 더하면은 0100이지요. 이런 것 알아두면은 좋습니다. 그 외에도 계산기가 엔드 연산, OR 연산 이거 다 되니까는 본인이 이제 시험 전에 이 기능을 한 번쯤은 다 자기 계산기로 익혀두고 가시면은 여러모로 도움이 큽니다. 일단 계산기로 다 풀었는데 굳이 손으로 안 풀어줘도 되겠죠. 어쨌든 이제 계산기로 가져가면은 몇 문제는 조금 편안하게 풀 수 있다. 이래 인지를 하시고요. 계산기가 필수는 아닙니다. 그 좀 계산기 관련해서 자주 댓글로 묻는데 계산기가 꼭 필요하냐고 많이 묻는데 꼭 안 필요합니다. 이거 그냥 손으로 계산해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막 복잡한 계산 문제는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계산기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학부 시절에는 공학용 계산기 써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거 PC본 채널 하면서 하다가 마트에서 장 보다가 우연히 그 공학용 계산기가 되게 싸게 팔아가지고 요즘엔 만 원대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사봐서 해보니까는 신세계 되게 편리하더라고요. 문제 풀 때. 어쨌든 그거는 뭐 필수는 아니고 계산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그 계산기 기능을 좀 잘 익혀 가시면은 실수가 많이 줄어들지요. 아무래도 계산할 때. 아무튼 그거는 이제 필수가 아니라는 점. 계산 별로 안 어렵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5번을 풀어볼 텐데 다음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을 수행하였을 때 계산 과정을 수식으로 표현하시오. 이건 이제 어셈블리어죠. 보면은 지금 이 앞에 있는 게 이 명령어 이게 이제 OP 코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뒤에 있는 것들이 이제 오퍼랜드들인데 오퍼랜드들이 이제 두 개씩 있으니까는 지금 이거는 오퍼랜드가 시스템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이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랑 이게 역할이 좀 다릅니다. 실제로 그 시스템 CPU마다. 그런데 전체적인 그 코드를 보고 조금 감각적으로 보면은 좀 눈치껏 보면은 역할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하나씩 보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RTL로 알아보고 싶게 RTL로 적어 보면은 무브는 이제 자료를 이동시키는 거지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Y라는 레지스터에다가 A의 값을 이렇게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Y의 값은 이제 A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서브트랙트 이거는 이제 뺄셈이죠. 뺄셈이니까는 지금 이거는 이제 Y에다가 뭘 넣냐 Y 마이너스 B의 값을 Y에다가 넣습니다. 결국에 Y는 위에서 A니까는 이때 Y에 들어가 있는 값은 A-B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move, 또 move인데 이제 이번엔 T가 나오네요. 이거는 이제 T에다가 D의 값을 넣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T는 D가 되고 그 다음에 MPY 이건 이제 멀티플라이의 약자입니다. 시스템에 따라서 MUL로 될 수가 있고 명령어가 MPY 이 둘 다 이제 시스템마다 이렇게 쓰는 데도 있고 이렇게도 쓰는 데 있습니다. 곱셈이죠. T에다가 이거는 T 곱하기 E 이렇게 되죠.
그 뭐 결국에는 이제 t가 위에서 d였으니까는 t에는 이제 d 곱하기 2의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dd는 이제 덧셈이죠. 덧셈이니까는 이게 t에다가 지금 t 플러스 c가 되고, t는 위에서 d 곱하기 2였으니까는 결국에 t에 있는 값은 d 곱하기 2, 여기서 플러스 c, 이게 이제 t의 값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div는 이제 divide 그 나눗셈이죠. 이거는 이제 y에다가 y 나누기 t, 이걸 값을 넣지요. 그러면은 아까 위에서 이제 이게 답이 되는데, y는 지금 여기 있네. a-b고 a-b고 여기다가 나누기 t는 지금 여기 구해놨지요. 이 t의 값 d 곱하기 2 플러스 c, 이렇게, 이게 이제 답이 됩니다. 한 줄 한 줄 그냥 하면은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6번입니다. 인픽스로 표기한 이 식을 포스트픽스 표기법으로 표현하시오. 이거 수식 표기법인데, 인픽스는 이제 중이고요. 중이 표기법이고, 포스트픽스는 후이 표기법입니다. 후이. 그리고 지금 이거를 이제 후이 방식으로, 중위는 이제 일반 수학에서 쓰는 이제 방식이 이제 중위 표기법인데, 얘를 먼저 트리로 만들겠습니다. 트리로 만들고, 그 다음에 후위는 좀 이따가 설명하고요. 트리로 만들 때 일단은 해야 될 것은, 지금 이 식에서 연산자의 우선순위를 알아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일반 수학에서랑 똑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가로들입니다. 가로. 이런 가로들이 이제 우선순위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곱하기 나누기, 그 다음에는 더하기와 빼기. 이렇게 우선순위, 이게 그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되고요. 동일 레벨에서는 솔직히 별말이 없으면 상관이 없지만은 C언어 기준으로 할 때 왼쪽에 있는 게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여기서 뭐 C언어란 말은 없어서 동일 레벨일 때 왼쪽 먼저 하든 오른쪽 먼저 하든 솔직히 상관은 없습니다. 틀이 모양이 좀 바뀌는데 상관은 없는데 그냥 C언어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C언어 기준으로 일단 할 테고, 트리를 어디다 그리지? 여기다 그릴까? 먼저 이 식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게 이제 나누기가 있고 곱하기가 있죠. 가로는 존재 안 합니다. 나누기하고 곱하기하고 있는데 이 두 개가 이제 동일 레벨이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걸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나누기가 여기쯤에, 이 나누기가 자식을 이제 C와 D를 가지고 있죠. C와 D. 그러면 이제 이것까지는 그렸고, 그 다음에 이제 동일 레벨인 곱하기를 하면은, 곱하기가 지금 얘와 얘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은 곱하기가 방금 만든 얘랑 그 다음에 2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지금 요렇게까지 지금 완료가 됐고, 그러면은 나머지는 이제 더하기랑 빼기밖에 없으니까 다 동일 레벨이니까는 왼쪽에 있는 것부터 하면은, 먼저 이 플러스는 A와 B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여기쯤에 플러스는 A와 B를 자식으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럼 이렇게 됐고, 이 플러스는 이것과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러스가 얘와 얘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까지 했고, 마지막 나온 게 이 뺄셈이죠. 이 뺄셈은 지금 앞에 한 것 얘네들하고 그 다음에 F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은 뺄셈은 좌측에는 이거, 라이트는 F, 이렇게 해서 트리를 완성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위순회를 할 텐데, 후위순회는요, 순서가 레프트, 라이트, 그 다음에 루트,
루트가 마지막이 오죠. 이렇게 순회를 하면 되고, 순회를 하다가 이제 인터럽트 조건. 인터럽트는 이제 자식이 있을 때. 자식이 있을 때 인터럽트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하위 트리를 이렇게 호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우선 시작은 루트부터입니다. 이것부터 하는데, 처음에 순서가 이제 레프트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얘가 자식이 있죠. 그래서 인터럽트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하위 루프를 호출을 합니다. 하위 루프는 이렇게 되겠고, 이 기준에서 레프트를 순회를 해야 되는데, 레프트가 하려고 하니까 또 자식이 있죠. 그러면은 또 그 인터럽트가 걸리고 하위 루프를 호출합니다. 이 트리를 이렇게 호출을 하고, 그러면은 다시 후위 순회로 먼저 레프트를 순회를 하고, 이제 완료한 거는 여기다 적을게요. 이게 답이 됩니다. 나중에 A, 그 다음에 라이트 B, 그 다음에 루트 플러스, 이렇게 순회를 하고 나서 지금 이 하위 트리는 이제 이렇게 끝났으니까는 종료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빨간색으로 돌아와서 여기서 이제 레프트까지 지금 실행이 됐죠. 그 다음에 라이트를 해야 되는데, 라이트가 이제 자식이 있으니까는 또 하위 루프 인터럽트가 발생해서 하위 루프를 호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레프트를 하려고 하는데 또 자식이 있죠. 또 자식이 있으니까는 자식을 또 호출합니다. 자식을 이렇게 호출해서 처음에 레프트 C, 그 다음에 라이트 D, 그 다음에 루트 나누기. 그러면 이제 이 루프는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상위 루프로 복귀를 해서, 이건 이제 레프트까지 했으니까 그 다음에 라이트는 E, 그 다음에 루트는 곱하기. 그러면은 지금 이 루프는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종료를 하고, 이번에는 이 빨간색 이걸 하면은 레프트 라이트까지 지금 완료가 됐죠. 그러면 루트가 플러스, 그러면은 이 빨간색 서브루틴 또 끝나고 이제 위로 복귀해서 레프트까지 됐으니까 그 다음에 라이트가 F, 마지막으로 루트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모든 순회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틀이 그려서 이렇게 차분하게 하면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7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주소 지정 방식, 어드레스 모드는 무엇인가? 주소 지정 방식 관련된 문제는 아까 3번에서도 했죠. 상대 주소 지정 방식의 문제를 아까 풀었었고, 이번에도 이제 간단한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개념을 던져주고 단답형으로 쓰는 이렇게 간단하게도 나올 수도 있고, 주소 지정 방식은 아까 전에 그 코드로도 물어볼 수도 있고, 그 외에 저런 도시가 자료로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고, 상당히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응용해서.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니까는 두 문제나 나온다는 건 중요하단 말이에요. 조직 응용 기술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는 좀 정확하게 여러 번 봐도 아깝지 않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개념을 더 보면은, 지금 주소 지정 방식에서 이제 나올 만한 거, 조직 응용 기술에서 다루는 부분은 이 왼쪽 겁니다. 오른쪽 거는 뭐 그렇게 몰라도 되고, 근데 오른쪽 것도 이름 보면은 대충 알아요. 어떤 건지. 어쨌든 간에 왼쪽 것만 보면요, 다이렉트 어드레스 모드는 이제 직접 주소 지정 방식입니다. 그래서 명령어가 이래 있을 때 OP 코드가 있고, 지금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부분이 오퍼랜드 부분이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오퍼랜드가 이제 그 주소 필드가 되겠죠. 어쨌든 이 오퍼랜드에 있는 내용이 이제 주소라는 겁니다. 유효 주소, 데이터가 있는 곳의 주소를 가리키는 거. 그게 이제 직접 주소 지정 방식이고, 그 다음에 immediate 오퍼랜드는 이제 즉시 주소 지정 방식입니다. 혹은 이제 즉시 주소 지정 방식, 같은 동의어고요. 지금 이거는 이제 오퍼랜드가 이제 이거 자체가 값입니다.
이거 자체가 값이니까는 유효 주소는 바로 이 명령어가 있는 데가 바로 유효 주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indirect address는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이 되겠고, 이거는 이제 명령의 두 번째 워드는 실제 데이터가 저장된 부분의 주소인 것. 이거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시언의 포인터 개념입니다. 주소가 가리키는 곳에 있는 값이 주소입니다. 그 포인터 개념이니까 나중에 예를 보면은 뭐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relative address, 이제 상대 주소 지정 방식은 프로그램 카운터가 명령어의 주소 부분과 더해져서 유효 주소가 결정됩니다. 이건 아까 전에 3번 문제 때지요. 바로 명령어의 주소 부분과 더해지는 값, 이걸 이제 오프셋이라고 부르고요. 프로그램 카운터가 더해진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indexed address는 index register가 있습니다. index register의 내용이 명령어의 주소 부분과 더해져서 유효 주소가 얻어지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면요. 되게 여러 번 봤을 텐데, 강의를 쭉 들으신 분은 계속 여러 번 봐도 됩니다. 지금 이 빨간색 이 부분이 이제 레지스터들이고, 그 다음에 이게 메모리를 도식해 놓은 거고, 이 부분은 이제 각각의 주소 모드들인데, 하나씩 살펴보면은, 지금 PC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 카운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범용 레지스터입니다. R1이라는 그냥 범용 레지스터고, 이거는 이제 인덱스 레지스터가 되겠죠. XR은 인덱스 레지스터고, 이거는 AC는 누상기, 계산할 때 사용되는 그 결과를 가지고 있는 레지스터, 누상기, AC가 되겠고, 그 다음에 메모리에서 보면은 지금 여기 200번지, 201번지 여기에 명령어가 지금 들어있습니다. 두 워드에 걸쳐서. 그래서 이게 더블 워드죠, 바로. 어쨌든 얘 명령어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주소, 이 부분이 주소를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은 그 주소에 해당되는 값들, 뭐 어떤 값이 저장되어 있는 값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표를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어드레싱 모드, 이게 이제 주소 모드가 되겠고, 여기는 이제 유효 주소가 여기 있고, 컨텐츠 오브 AC는 이제 말 그대로 하면은 누상기에서 사용되는 컨텐츠, 말 그대로 값입니다, 값. 하나씩 살펴보면은 다이렉트 어드레스, 이제 직접 주소 지정 방식. 직접 주소 지정 방식은 보면은 지금 여기서 지금 이 오퍼랜드 부분, 이게 이제 이 값이 유효 주소입니다. 유효 주소고, 유효 주소면 이 500이 가리키는 곳에 있는 이 800이 이제 값이 되겠죠. 그 다음에 immediate 오퍼랜드, 이게 이제 즉치 주소 지정 방식이겠죠. 즉치 주소 지정 방식은 지금 이게 있는 게 바로 값입니다. 이게 바로 값. 그러니까 이게 500이 지금 이 500이 이제 값이고, 지금 이게 있는 이 주소가 유효 주소가 됩니다. 솔직히 유효 주소 큰 의미는 없는데 어쨌든 문제로는 나오니까는 indirect address 같은 경우에는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이죠.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은 포인터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시연에서 바로 이 500에 있는 데가 이게 이제 값이 아니라 이게 유효 주소입니다. 유효 주소. 그래서 이게 유효 주소고, 유효 주소가 있는 곳에 있는 이 값이 실제로 연산에 사용되는 값입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relative address, 이건 상대 주소 지정 방식이죠. 상대 주소 지정 방식은 프로그램 카운터의 값과 더해지죠. 이 값이 500이고 프로그램 카운터가 처음에 200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읽어드리고 난 후에 프로그램 카운터의 값이 202가 됩니다. 202에서 500을 더하면은 702가 되죠. 이게 이제 유효 주소가 되고, 그 다음에 702에 있는 유효 주소에 있는 이 값이 바로 연산에 사용되는 값 325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인덱스 어드레스, 이거는 이제 간단하죠. 인덱스 레지스터의 값, 이것과 이거를 합친 겁니다. 그래서 100 더하기 500은 600. 그래서 600에 있는 이 값이 연산에 사용되는 값 900이 되겠습니다. 뭐 밑에 거는 혼자 보시면 되고, 어쨌든 이거는 꼭 개념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를 모두 풀 수가 있고, 지금의 문제에서는 좀 간단하죠. 이거는 이제 그냥 읽어보면은 명령어 자체의 데이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오퍼랜드의 데이터가 아예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제 CPU에 참조가 없어. 왜냐하면 이제 만약에 오퍼랜드가 주소면 그 주소를 또 찾아가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아예 그 오퍼랜드 자체가 이제 값이라고 하면은 따로 참조가 필요 없으니까는 속도가 이제 빠르고, 근데 데이터 길이에 제약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워드라는 단어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인데 지금 이 워드가 그 명령어로 같이 나누어지면은 OP 코드가 있고 오퍼랜드가 있고 오퍼랜드가 있는데 얘도 몇 비트를 잡아 먹을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가상입니다. 만약에 8비트라고 치자. 한 워드가 8비트라고 치자. 방금은 이제 더블 워드로 봤는데 아마 더블 워드 명령어를 안 쓴다 치자. 그러면 이 OP 코드가 만약에 한 3비트라고 칩시다. 이게 3비트면 이제 남은 건 5비트잖아요. 5비트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서 이제 5비트가 넘는 값을 사용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한계입니다. 이게 한계가 되고 있고 이게 그 말입니다. 데이터 길이에 제약이 있다란 말이. 어쨌든 간에 이거의 답은 즉시 주소 지정 방식 아니 즉시나 아니면 즉시나 주소 지정 방식 이렇게 쓰면 되겠고 영어로 쓰라고 만약에 나오면은 immediate 모드 정도 이 정도로 쓰면 되겠지요. 뭐 재수 나보면은 영어로 쓰라고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이렇게 개념들 전부 다 영어로도 다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답은 그 영어가 아니더라도 문제에서 영어로만 툭 나오면 그것도 못 알아보면 그것도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하고 자주 나오는 거는 반드시 영어를 한글 그 다음에 영어 둘 다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8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코드는 무엇인가? BCD 코드의 인접 비트를 XOR 연산해서 만든 코드이고요. 뭐 이것까지만 해도 답이 나오죠. 카운터 등에서 숫자가 변할 때 한 비트만 변함으로 오류가 적다. 뭐 출력의 오류를 말합니다. 이거는 이제 자주 나오는 그레이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레이 코드. 영어로는 그레이 코드. 이렇게 답을 써주면 되겠고, 그레이 코드는 이렇게 단순하게 단답형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은, 그레이 코드를 이렇게 변환해라라든지 아니면은 그레이 코드를 변환하는 회로도를 그리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유형으로 나올 수 있고 항상 나오니까는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고 가겠습니다. 그레이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인접한 숫자들의 비트가 한 비트만 변화되어 만들어진 코드를 말하고 그레이 코드 자체로는 연산이 불가능해서 이제 이진수로 변화한 후 연산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다시 그레이 코드로 이제 변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요. 지금 이게 이제 그레이 코드들이죠. 그레이 코드가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이거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건 이제 10진수고 조금 명확한 비교를 위해서 이진 코드를 중간에 적어 놓을게요. 이진 코드 4비트짜리 이진 코드로 쓰면은 0은 0000 1은 0001 2는 0010이 되죠. 3은 0011 4는 0100 예, 쭉 쓰면 되는데 이진 코드 같은 경우에 변화할 때 뭐 0에서 1로 변할 때는 둘 다 똑같은데요. 1에서 2로 변할 때 지금 이진 코드 같은 경우에는 맨 오른쪽 비트가 1에서 0으로 변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두 번째 비트가 0에서 1로 한 번에 변화되는 게 그러니까 두 개의 비트가 변해야 됩니다. 하지만은 그레이 코드는 지금 이것만 0에서 1로 변했고 나머지는 그대로지요. 또 특히나 이제 3에서 4로 변할 때는 지금 이 세 개의 비트가 변해야 돼요. 이 오른쪽에서 두 개는 1에서 0으로 변하고 이 오른쪽에서 세 번째 거는 0에서 1로 이게 한 번에 세 개를 변해야 되는데 지금 그레이 코드는 여기서도 역시 항상 한 개만 변합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하고 이게 이제 그레이 코드의 큰 목적입니다. 한 비트만 변한다. 그래서 출력의 오류를 줄이는 거. 이게 그레이 코드의 목적이고 변경하는 방법을 보면은 지금 이렇게 10진수 아예 이진수 바이너리 이진수 0011을 이제 그레이 코드로 변경을 할 때 첫 번째 거는 이렇게 그냥 내리고요. 그냥 그대로 써주고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비트를 XOR 연산합니다. 이 두 개를 XOR 연산하면은 XOR 연산은 두 개가 다르면은 결과가 1이죠. 같으면 0이고 두 개 같으니까는 결과는 0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 두 개를 XOR 연산합니다. 두 개 하면 다르니까는 결과는 1이 되겠지요. 그 다음에 이거 두 개를
그 XOR 연산을 하면은 같으니까는 0이 되겠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레이 코드는 0010 이렇게 변경할 수가 있고요. 반대의 경우 그레이 코드를 이진수로 변경을 할 때는 일단은 그레이 코드가 0111이다 이럴 때 바이너리로 바꿀 때는 첫 번째 거는 그대로 내려오고요. 이진수에서 그레이 코드는 이제 그 인접한 거를 변경했지만은 그레이 코드에서 이진수로 할 때는 이 밑에 거를 이제 내려온 거랑 이 오른쪽 거랑 이렇게 XOR 연산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르니까 1이고 그 다음에는 같으니까 0일 테고 그 다음에는 다르니까 또 1일 테고 해서 그레이 코드 0111을 바이너리로 바꾸면은 0101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렇게 코드를 변경하는 회로도 같은 경우에는 방금 변경하는 방법을 아시면은 이렇게 그대로 그냥 구현하면 됩니다. 이진수에서 그레이 코드를 변경할 때는 인접한 것을 XOR 연산을 해왔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회로도가 그려질 끼고 그레이 코드를 이진수로 변경할 때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지금 얘랑 내려가 있는 거랑 오른쪽 거랑 이렇게 XOR 연산하죠. 이런 식으로 회로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레이 코드 뭐 별로 안 어렵습니다. 별로 안 어려우니까는 틀리지 말고 정확하게 헷갈리지 마십시오. 이진수 그레이 코드 이진수 이 방법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이거 꼭 나옵니다. 그레이 코드는 항상 나옵니다. 이번에는 9번입니다. 롬 세 가지를 이렇게 쓰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롬 되게 자주 나오죠. 그래서 이제 롬 또 정리를 한번 하면은 롬은 이제 리드 온리 메모리 약자죠. 그래서 이제 읽기만 할 수 있는 그런 메모리인데, 저장된 정보가 변하지 않는 기억 장치고, 한번 형태가 만들어지면 전원이 꺼졌다 다시 켜져도 그 정보는 이제 장치 내에 남게 된다. 그러니까 비휘발성 메모리입니다. 먼저 이제 마스크 롬 같은 경우에는 모든 제작 과정이 이제 반도체 회사에서 행해집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찍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형태의 롬 형태가 다량으로 주문될 때 경제적인 거고, P롬인데 그 다음은 P롬의 P는 이제 프로그래머블 저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P롬 장치들은 워드 비트에 모두 1을 저장하는데 상태의 푸주가 포함되고 높은 전압의 펄스를 인가해서 끊어지는 방식이 이제 P롬입니다. 높음 전압. 이때 이제 기록하는 그 장치를 이제 P롬 프로그래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EP롬의 E는 이제 erasable 해서 이제 자외선을 이렇게 이용해 가지고 자외선을 쬐어주면은 이제 초기 상태로 되돌리는 거 지울 수 있는 롬을 이제 EP롬이라고. 그 다음에 EEP롬 E가 두 개 붙어 있으면요 전기 신호로 내용을 지울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제 EP롬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E가 더 붙은 이유는 이제 electronically 이거 붙어서 그런 건데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은 지금 이 앞에 이제 UV가 붙죠. UV EP롬 어떤 책인데 이런 책도 봤어요. 그러니까는 EP롬에는 UV EP롬이 있고 EEP롬이 있다. UV EP롬은 자외선이고 EEP롬은 그 전기 신호로 이렇게 지울 수 있다. 뭐 이렇게 분류해 놓은 책도 있는데 뭐가 맞다 틀렸다라기보다는요. 용어가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는 그러니까 UV를 생략했을 때 이게 이제 UV EP롬을 의미하는 이유는 얘가 나중에 개발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EP롬이 나왔을 때 자외선을 사용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전기 신호로 하는 이게 개발 전이니까는 그냥 얘를 EP롬이라고 불렀고 훗날에 이제 EP롬이 나오면서 이제 전기 신호로 붙으니까 이를 한 개 더 붙였고 얘에서 이제 UV를 붙이기도 했는데 지금 이런 발달 과정이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옛날 자료에는 EP롬밖에 없었어요. UV를 안 붙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가 맞다 틀렸다는 아니고 EP롬만 쓰면은 그냥 UV EP롬과 동의어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 좀 찝찝하면은 뭐 명확하게 쓰고 싶다 하면은 자외선 사용하는 거 그냥 UV EP롬 이렇게 붙이면은 조금 명확해지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문제로 돌아와서 먼저 1번 먼저 보면요. 가로 1번. 제작 과정에서 논리 회로가 구현되어 사용자가 변경이 불가능하고 대량 생산에 적합하다. 이거 공장에서 찍어 나오는 거죠. 그래서 1번 답은 이제 마스크롬이 되겠죠. 마스크롬. 그 다음에 2번.
2번 같은 경우에 프로그램이 가능한 롬이며 한 번만 쓸 수 있다. 이건 이제 P롬이 되겠고요. P롬. 그 다음에 3번. 전기 신호를 통하여 지울 수 있으며 여러 번 재사용해야 돼. 이제 전기 신호가 중요하죠. 전기 신호가 중요하니까는 EEP롬 이렇게 쓰면은 정답입니다. 이번에는 10번입니다. 10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딱 모양을 봐도 글자가 쭉 많으면은 되게 조금 풀 얼굴이 좀 많이 사라지는 그런 유형의 문제죠. 그리고 내용 자체도 좀 생소합니다. 예전에 안 나왔던 거거든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 프로세스의 특징 중에 하나인 중첩된 레지스터 윈도우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조금 깊이 들어간 감도 있습니다. 좀 깊이 묻고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일단 개념적으로 먼저 다가갈게요. 중첩된 레지스터 윈도우가 뭐냐? 이제 그거 먼저 살펴보면요. 요즘 책에서는 중첩된 레지스터 윈도우 이렇게 번역을 안 하고 그냥 바로 오버랩드 레지스터 윈도우즈라고 이렇게 그냥 한글로 이렇게 써가지고 써진 책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게 이제 중첩된 레지스터 윈도우라고 번역을 해 놓은 거고,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일단 레지스터의 값을 저장하고 복구하는 일과 파라미터와의 결과를 전달하는 일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동작이에요. 이런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디스크 프로세서에서는 디스크 구조에서 다수의 레지스터 묶음을 매 프로시저 호출이 있을 때마다 새 레지스터 윈도우를 할당하는 방법으로 파라미터를 전달 레지스터 값의 저장과 복귀 동작을 없애는 방법입니다. 이게 말이 안 와둘 수도 있는데, 일단 프로시저 같은 경우에는, 프로시저는 그 구조적 프로그래밍에서, 그러니까 객체지향 이전에 구조적 프로그래밍에서 함수의 개념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뭔가 이렇게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다가, 그거를 다른 함수를 호출을 하면은 이때 필요한 또 메모리가 필요할 거잖아요. 이 하위 루틴에서 이 서브 루틴을 호출했을 때 얘가 필요한 자료들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데 그런 게 처리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린다. 왜 그러냐면은 조금 이 사유를 좀 알기 위해서 이제 중첩된 레지스터 윈도우를 사용하는 사유를 알기 위해서 조금 자료 구조 얘기를 좀 하면요. 자료 구조에서 이제 선정 리스트 대표적으로 이제 리스트에 두 가지가 있죠. 정적 리스트와 그 다음에 동적 리스트 이 두 개가 있습니다. 정적 리스트는 이제 스테이틱, 동적은 이제 다이나믹 리스트 뭐 이렇게 부르는데 정적은 심플하죠. 이렇게 있으면은 노드들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있습니다. 이때 연속적이란 말은 물리적으로 저장 장치에 물리적으로 연속적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색이 굉장히 빨라요. 연속되게 쭉 따라가면 되니까는. 일단은 동적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개념적으로는 이제 선형 구조니까 이것도 개념적으로는 이렇게 연속적으로 있지만은 물리적으로는 각각 따로 있습니다. 각각 따로 이렇게 놀고 있고 지금 각 노드의 끝에 이제 그 다음 노드의 첫 번째 주소, 시작 주소를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포인터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가 이제 다이나믹 리스트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검색 탐색 같은 데서 이제 조금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정적 리스트보다. 대신에 동적 리스트의 장점은 그 크기가 이제 다이나믹하게 동적으로 이렇게 늘었다 줄였다 하는 게 자유롭고 정적인 부분에서는 정적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고정되어 있는 단점이죠. 어쨌든 간에 이때 이제 동적인 부분에서 이때의 속도가 지연된다. 뭐 이런 그것 때문에 이런 사유 때문에 이것도 비슷한 사유로 중첩된 레지스터 윈도우를 사용하게 되는데 지금 프로시저를 이렇게 계속 실행을 시킨다. 그러니까 서브 루틴을 이렇게 호출했을 때 여기에 사용되는 이 메모리들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또 서브 루틴이 또 호출될 수도 있고 여기서도 또 어느 정도 메모리를 사용할 거고 얘네들이 이제 값을 전달해주고 복귀할 때 전달하겠지요. 반환값이 있으면 또 전달해주고 이런 하는 과정이 이런 동적 리스트처럼 막 집앞도 떨어져 있다 하면은 이게 이제
이때 걸리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 동작이. 그래서 이제 리스트 구조에서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해결하냐면은 바로 오버랩드 레지스터 윈도우, 중첩된 레지스터 윈도우 개념을 사용하는데 구조는 이렇습니다. 그림으로 보면은 이 그림만 이해하면 됩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이 각각의 뭐 색깔은 다르고 크기는 좀 다르지만은 이 각각의 사각형 하나하나를 레지스터 묶음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각형 하나를 레지스터 묶음이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번역을 하는 책도 있고요. 레지스터 묶음. 이제 원서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하냐고 하면은 멀티플 레지스터 뱅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멀티플 레지스터 뱅크가 이게 한 개가 이제 하나의 뱅크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 크기가 각각 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R0부터 R9까지 이게 이제 10개가 되겠죠. 10개. 10개고 지금 이 노란 거 같은 경우에는 R10부터 R15 6개가 되어 있고 이렇게 크기가 이제 좀 다르지요. 이런 식으로 있고 지금 이 빨간 거는 이제 글로벌 레지스터, 이제 전적 레지스터입니다. 전적 레지스터. 전적 레지스터는 전적 변수처럼 모든 프로시저, 이 프로시저 A, B, C, D 4개의 프로시저가 존재하는데 얘네들이 모두 접근할 수 있는 전적 레지스터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 레지스터, 로컬, 지역 레지스터는 이제 해당되는 프로시저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이제 A가 전용으로 쓰는 지역 레지스터, 이거는 이제 B가 전용으로 쓰는 레지스터. 이 각각의 크기는 다 10개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C의 지역 레지스터, 이건 D의 레지스터. 그 다음에 노란 거 같은 경우에는 공용입니다. 공용. common to A and B 뭐 이래 돼 있는데 이 공용으로 이거 같은 경우에는 R26부터 31까지는 A와 B가 공용으로 접근해서 사용하는 공용 레지스터고 그 다음에 R42, 47 이거 같은 경우에는 B와 C가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러면 이거는 C와 D가 같이 사용하고 있고 그 얘는 D와 여기 있는 D와 A가 같이 이렇게 접근해서 사용하는 공용 레지스터가 이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환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뱅뱅 돕니다.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고 지저분하니까 좀 지워서 보면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윈도우는 뭐냐? 윈도우즈는 이렇게 됩니다. 이게 하나의 윈도우입니다. 하나의 윈도우는 로컬 하나, 이 지역 레지스터 묶음 하나랑 그 다음에 공용 레지스터 이거 2개랑 그 다음에 전적 레지스터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윈도우에는 이 전적 레지스터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윈도우를 만약에 그린다 하면은 지금 이제 로컬 B를 중심으로 이렇게 창을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것도 하나의 윈도우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적까지 포함을 항상 해야 됩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이것도 역시 지역 하나랑 그 공용 하나랑 전적 하나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겠죠. 이래서 이 윈도우와 이 윈도우가 이렇게 중첩되는 부분이 항상 있죠. 지금 위에 윈도우는 지금 여기가 중첩될 거고 그래서 이제 이름이 중첩된 그거 윈도우입니다. 중첩된 레지스터 윈도우 이렇게 해서 이름이 그렇게 붙은 거고 오버랩이 지금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개수 같은 경우에 그 여러 가지 개수 파일의 개수라든지 그 다음에 윈도우 크기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이렇게 공식이 있어요. 공식이 있는데 이게 공식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알 필요는 없고 이 그림만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계시면 돼요. 이해만 하고 있으면 어떤 문제든지 풀 수 있으니까는 뭐 공식 좋아하시는 분은 이거 뭐 적어 놓고 뭐 외우셔도 뭐 상관은 없고요. 그러면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뭐 공식 같은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일단은 문제를 파악해야 되겠죠. 문제를 차분하게 읽어보면은 디스크 프로세서의 특징으로 중첩된 레지스터 윈도우를 사용하는데 파라미터의 전달을 수행하고 레지스터의 값을 저장과 복귀를 없앨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의 전적 레지스터가 8개 이렇게 크게 나오죠. 전적 레지스터. 그러면은 그립니다 이게. 여기 좀 그릴까? 전적 레지스터를 그려주고 이게 이제 전적 레지스터.
전적 레지스터가 있고, 이게 이제 크기가 8이죠. 8개죠. 레지스터 8개가 있죠. 주소를 안 써줘도 되지만 쓴다면 R0부터 R7까지 이렇게 존재하는 이렇게 전적 레지스터겠죠. 그 다음에 각 윈도우즈에서 지역 레지스터가 8개. 지역 레지스터가 8개고, 두 윈도우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레지스터. 공용 레지스터가 크기가 이제 6개입니다. 레지스터 6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윈도우의 수가 5개입니다. 그러면 윈도우의 크기와 레지스터 파일의 개수를 써야 되는데, 이게 구조를 한번 그려보면은 윈도우가 5개란 말은 프로시저가 5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가상으로 이름을 지으면은 A, B, C, D, E라고 이름을 지어놓고 먼저 A가 혼자 쓰는 지역 레지스터가 한 개 있겠죠. 이게 이제 A만 쓰는 지역 레지스터가 있고, 이렇게 쓰면은 A와 B가 같이 쓰는 공용이 있겠지요. A와 B가 같이 쓰는. 그 다음에 B가 혼자서 쓰는 그 지역 레지스터가 이렇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B와 C가 같이 쓰는 공용 레지스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C 혼자 사용하는 지역 레지스터가 있고, 그 다음에는 C와 D가 사용하는 이 공용 레지스터가 있고, 그 다음에는 D 혼자 사용하는 지역 레지스터가 있고, 그 다음에 D와 E가 같이 사용하고 있는 공용 레지스터가 또 존재하겠지요. 그 다음에 E 혼자 사용하고 있는 지역 레지스터가 또 있을 거고, E는 A와 같이 사용하는 공용 레지스터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다 그린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문제를 보면은 지역 레지스터가 이제 크기가 8개로 이루어져 있죠. 지역 레지스터가 이게 이제 8, 그 다음에 이 지역 8, C 지역 레지스터 8, 그 다음에 D 8, 그 다음에 이게 크기가 8이고, 공용으로 사용한 레지스터는 6이랍니다. 6개랍니다. 그럼 이것도 이거 6개, 이거 6개, 이거 6개, 이거 6개, 그 다음에 이거 6개. 이렇게 크기가 되겠죠. 묻고 있는 거는 윈도우의 크기와 레지스터 파일의 개수. 레지스터 파일의 개수는 이 전체의 개수를 말합니다. 그러면 윈도우의 크기, 그 윈도우의 크기 하나만 딱 그려보면은 윈도우가 지금 이 지역 하나를 딱 집어서 이렇게, 이게 하나의 윈도우가 되겠죠. 이게 하나의 윈도우고, 이거의 크기를 하면은 전역 8, 지역 8 해서 2개 더하면은 16. 그 다음에 공용이 2개 있으니까는 6 더하면 12. 이 2개 더해주면은 28. 28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윈도우의 크기는 바로 28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레지스터 파일의 개수. 레지스터 파일의 개수는 이거 다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더하지? 8이 몇 개인지 봅시다. 8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8이 6개 있죠? 6, 8, 48. 48 더하기, 그럼 6이 몇 개인지. 6이 하나, 둘, 셋, 넷, 5개. 6이 5개. 6, 5, 30. 이 더해 48 더하기 30은 78. 이게 개수는 78개고 윈도우의 크기는 28개고. 이게 이제 답이 됩니다. 공식으로 하는 것보다 그때 그려서 푸는 게 나아요. 그 문제가 또 이대로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살짝 바꿔서 하면은 공식 외워버리면 못 풀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념도 별로 안 어렵잖아요. 그냥 공용으로 쓰는 거, 혼자 쓰는 지역 레지스터 이렇게 그리고 전적 한 개 그려주고 이렇게 하면 그려지고, 여기서 살려서 답을 구하면 되니까요. 복잡해 보여도 이해하고 있으면은 전혀 어렵지 않는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11번입니다. 다음 진리표를 보고 카르노도표를 채우고 강소화식을 쓰시오. 매핑 문제가 되게 쉽게 나왔지요, 이번에는. 한번 보면은, 일단은
칼라도 표를 이제 채워 보겠습니다. 이걸 잘 봐야 돼요. A, B, C. 이런 수업에 내 이거 실수해 갖고 지금은 삭제되어 있는데 이거를 보통 보면은 A, B, C 뭐 이렇게도 하고 뭐 그러는데 뭐 어떻게 해도 상관은 없지만은요. 이거 확인을 잘 하셔야 돼요. 확인을 잘 하시고 이거 그대로 보고 쓰면 됩니다. 일단은 000 ABC 이거 A, B, C 돼 있으니까는 000일 때 1이고요. 1. 그 다음에 0, 1, 0. 0, 1, 0일 때 1이고 그 다음에 1, 1, 0. 1, 1, 0을 찾아보면 1, 1, 0은 0이고 그 다음에 1, 0, 0. 1, 0, 0. 1, 0, 0은 0이고 그 다음에 0, 0, 1. 0, 0, 1은 0. 그 다음에 0, 1, 1. 0, 1, 1은 0. 그 다음에 1, 1, 1. 1, 1, 1은 여기 있네. 1이고요. 그 다음에 1, 0, 1. 1, 0, 1은 1이고요. 이렇게 그렸습니다. 일단 표는 다 채웠고 그 다음에 간소화를 해야 되니까는 묶어봅시다. 이렇게 묶어지고 이렇게 묶어집니다. 그러면은 얘는 지금 가로줄을 보면은 B는 이제 0, 1이 되니까 B는 상쇄되고 A만 남지요. A가 제로니까는 A 프라임. 그 다음에 이거는 C가 0이니까는 C 프라임. 그 다음에 얘는 지금 B가 또 상쇄되고 그냥 A. 그 다음에 이거는 C. 이 플러스. 이렇게 써주면은 이제 답입니다. 좀 공부 많이 하신 분 이거 보면 이게 떠오르죠. 얘가 바로 이렇게 써줄 수가 있죠. 그런데 간소화식이란요. 표준화된 간소화식은 곱의 합으로 써주는 게 표준화된 간소화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엄밀히 말하면 이게만 정답이 되는 게 맞아요. 이것도 정답을 해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은 표준적인 그 간소화식은 곱의 합으로 써주는 게 맞습니다. 이번에는 12번입니다. 다음 해밍코드에 페리티 비트를 쓰시오 되어 있는데 해밍코드는 매번 출제되고 있지요. 최근에.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잘 알아야 되고 해밍코드를 잠깐 보고 가면요. 해밍코드는 데이터 전송 또는 메모리 액세스 등의 경우 최대 2비트의 오류를 감지하거나 1비트의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해밍코드는 이런 데이터 비트랑 체크 비트로 이루어지는데 그 관계식은 이렇습니다. 근데 이게 알 필요 없습니다. 알 필요 없고 체크 비트의 위치는 이제 2의 n승 번째 n은 이제 0, 1, 2, 3, 4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n이 0일 때는 이제 첫 번째 이게 P1의 자리가 되겠고 n이 1일 때는 이제 2의 1승 두 번째 자리 그 다음에 네 번째 자리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뭐 여기는 없지만은 여덟 번째 자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16번째 자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체크 비트의 위치가 이렇게 되겠죠. 해밍코드가 이제 생성되는 규칙은요. 뭐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지금 이렇게 비트가 이렇게 쪼르륵 있고 비트의 위치 1, 2, 3, 4 이렇게 쪼르륵 있고요. 여기서 이제 비트의 종류 P로 되어 있는 게 전부 다 이제 체크 비트입니다. 페리티 비트. 그러니까는 첫 번째, 두 번째 1, 2, 4, 8, 16, 32, 64 이렇게 쭉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에 D로 되어 있는 게 이제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비트를 여기 넣어주면은 이게 이제 해밍 코드가 되는데 여기서 이 페리티 비트로 이제 그 검사를 하는 기준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P1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자리에서 한 개의 검사를 하고 하나 띄우고 또 하나 띄우고 하나 이런 규칙으로 이렇게 지금 이 돋보기 모양 있는 부분에서 그 검사를 해서 홀수냐 짝수냐 이를 판별하면 되고요. P2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두 개 체크하고 두 개 띄우고 두 개 체크하고 두 개 띄우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네 번째에 있는 비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4개씩
4개 체크하고 4개 건너뛰고 4개 체크하고 이런 규칙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문제를 실제로 풀어보면서 여러 번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직접 해미 코드를 만들어 보는 게 이런 거 100번 보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는요.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보면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겁니다. 오류가 좀 있습니다. 21년 3회 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댓글로 뭐 물어보던데, 지금 짝수인지 홀수인지가 안 정해졌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엄밀히 따지면 오류예요. 엄밀히 따지면 오류고, 만약에 또 다음에도 이렇게 나오면은, 짝수 기준으로 보십시오, 그냥. 뭐 짝수든 홀수든 상관은 없을 듯한데, 저거가 안 정해졌으니까는, 보통 전공성적에서 이제 짝수로 이렇게 예제로 많이 보여주고 있고, 뭐 말이 없으면 짝수로 그냥 하는 게 낫습니다. 짝수를 좀 더 많이 씁니다. 물론 홀수 페리티도 있습니다. 먼저 이제 지금 이게 보면은 이 그림에서 보면은 지금 P1, P2, P4, P8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건 좀 더 체크 비트죠. 체크 비트고 나머지 부분 이제 데이터 비트는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체크 비트가 뭔지를 쓰면 되는데 P1부터 구해보면요. P1 여기 있지요. 그러면은 P1 뭔지 모르지만은 이거를 이제 검사할 때는 한 칸 띄우고 예. 그 다음에 한 칸 띄우고 예. 또 한 칸 띄우고 예. 또 한 칸 띄우고 예. 지금 이렇게 범위에 드는 부분이 다 합쳐서 1의 개수가 이제 짝수계로 맞추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미 1이 2개가 있으고 짝수가 맞춰져 있으니까는 P1은 그냥 제로를 넣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P2를 구해보면요. P2는 지금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2개를 체크를 하고 2개 띄워놓고 이 2개 체크를 하고 2개 띄워놓고 뭐 그 다음엔 없으니까는 여기에서 이제 짝수를 맞춰주면 되는데 지금 1이 하나 둘셋 홀수계가 있죠. 그래서 이제 짝수계로 맞춰주려고 하면 P2는 1이 돼야 됩니다. 1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P4를 구해 보겠습니다. P4는 지금 여기서부터 4개 하나 둘셋넷 P4를 포함해서 4개 하고 그 다음에 또 4개 띄우고 해야 되는데 뒤에 없으니까는 뭐 이것만 보면 됩니다. 지금 1이 2개 짝수계로 맞춰져 있죠. 그래서 P4는 0이 되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P8을 보면은 이거 뭐 볼 것도 없죠. 여기서 뭐 8개를 봐야 되는데 뒤에 비트가 없으니까는 이 2개에서 이거를 이제 짝수로 맞춰 주려고 하면은 이게 이제 그냥 0으로 지금 1이 하나도 없으니까는 P가 이제 1이면 홀수가 되니까는 P8을 0으로 맞춰도 됩니다. 그래서 답은 0, 1, 0, 0 이렇게 됩니다. 짝수 홀수 안 주어졌기 때문에 만약에 답을 쓰더라도 이렇게 쓰든지 아니면 홀수로 맞추든지 일관성은 있어야 된다고 봐요. 홀수로도 이제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 4개가 이제 바뀌어지겠지요. 어쨌든지 간에 이 문제는 좀 오류가 있는 문제입니다. 아마도 홀수로 해가지고 채점이 됐을 것 같아요. 짝수로 채점이 된 것 같고, 홀수, 그 문제가 이제 인지가 됐으면, 채점위원회에서 인지가 됐으면은 홀수일 경우, 짝수일 경우 답이 2개가 존재했겠지요. 어쨌든 간에 해미코드 문제는 항상 나오니까는 정확하게 꼭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13번입니다. EX와 게이트의 진리표를 완성하시오. 너무 쉽죠? 이거는 이제 그냥 던져주는 문제. EXOR은 이제, 두 개의 값이 서로 다를 때 1이 되죠. 그러니까는 이 표를 완성해 보면 두 개 0, 0 같으니까는 0, A가 0, 1일 때는 두 개 다르니까는 1, 그 다음에 1, 0일 때 두 개 다르니까는 1, 그 다음에 1, 1, 서로 같으니까는 0. 이거는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14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할 레지스터를 보기에서 찾아 쓰시오. 이런 문제는 일단 유형도 이거는 뭐 객관식과 크게 다를 바 없고 골라서 쓰면 되니까는 그리고 예전부터 자주 출제되었던 레지스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공부를 확실히 해놔야 되고요. 한 문제씩 보면은 먼저 가로 1번
다음에 수행할 명령어의 주소를 기억하는 레지스터. 이거는 뭐 당연히 프로그램 카운터가 되겠죠. 여기 있는 프로그램 카운터. 프로그램 카운터. 그냥 저는 약자로 쓰겠습니다. 프로그램 카운터. 실제 답 쓸 때는 이래 쓰면 안 됩니다. 이거 그대로 써야 됩니다. 이거. 그 다음에 2번. 현재 수행 중인 명령어 코드를 저장하고 있는 것은 이제 인스트럭션 레지스터입니다. IR. 그 다음에 ALU를 보조하는 레지스터로 계산 결과를 저장하고 있는 것은 이제 누상기가 되겠지요. 여기 accumulator 여기 있고 약자로 AC. 그 다음에 4번 서브 루틴 호출이나 인자 전달 등에 사용되는 스택의 현재 위치를 기억하고 있는 레지스터. 이거는 이제 스택 포인터가 되겠지요. SP. 그 다음에 5번 CPU의 산술 논리 연산의 결과에서 발생하는 캐리라든지 오버플로우 등 정보를, 이게 이제 상태입니다. 상태 그 플래그 레지스터. 그래서 5번에는 이제 FR 플래그 레지스터가 되겠습니다. 이런 약자로 쓰면 안 됩니다. 저 찾아서 놨으니까 이거 그대로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것들 좀 보면은 이 베이스 레지스터는 그냥 상대 주소 지정 방식에서는 이제 프로그램 카운터가 더해지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베이스 상대 주소 지정 방식에서는 이때 베이스가 여기에 있는 값입니다. 프로그램 카운터가 아니라 이거의 값을 더해서 이제 주소를 산출하는 게 베이스, 그때 사용되는 게 베이스 레지스터고, 그 다음에 뭐 인덱스 레지스터는 말 그대로 약자로는 이제 XR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색인 주소 지정 방식에서 사용되는 게 이제 인덱스 레지스터입니다. 뭐 이 정도로 알고 가시면 됩니다. 자주 나오니까는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15번입니다. 주 프로그램에서 하위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이때 이제 뭐 매개 변수를 이렇게 뭐 값을 전달하든지 뭐 하겠죠. 매개 변수의 주소를 전달하는 방식은 무엇인가? 이게 이제 콜바이 레퍼런스랑 콜바이 발류 뭐 이거를 구분하는 건데, 뭐 말로 몇 번 설명하는 것보다는요, 이거는 이제 실제로 해보면 아는데 간단한 코드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되게 간단하게 한 개 짤게요. 일단은 인클루드를 하고 일단 메인을 한 개 만들고요. 메인 함수에서 두 개의 값의 합을 구하는 프로그램. 일단 변수 A를 구해서 A는 2, 그 다음에 B는 초기 값을 3을 넣어주고요. 합을 이 sum이라는 변수에 넣을 거예요. 일단은 선언만 하고 초기화는 안 시키고, 이거를 이제 메인 함수에서 바로 한 게 아니라 다른 하위 프로그램을 뭐 실행시킨다 하니까는 함수로 이렇게 구현을 하면은 A와 B 함수를 하나 만들면은 먼저 이렇게 반환값이 있는 플러스 두 개의 값을, 이거는 이제 값을 받는 걸 할 겁니다. 값을 받는데 int x, int y 이렇게 값을 받으면은 얘는 바로 이거에 합을 이렇게 반환을 해주는 간단한 함수고요. 여기서 이제 호출을 할 때 이 반환값을 sum에다가 넣으면은 sum이라는 변수에다가 플러스 함수를 호출해서 A와 B의 값을 넘겨주고, 이거의 리턴 값은 이제 A와 B의 합이겠죠. 이거 sum에 넣어주고 하면은 이게 이제 합을 출력을 하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짜면은 뭐 너무 당연하죠. 뭐 한 코드 보면은 2, 3 선언하고 sum 변수는 그냥 선언만 해놓고 이 sum에다가 플러스라는 그 함수를 이렇게 호출해가지고 이거의 반환값, 근데 반환값인데 이걸 호출할 때 넘겨주는 값이 A와 B의 값입니다.
A와 B의 값을 넘겨주면은 이거 두 개 더해서 이 더한 값을 반환하는데 그 반환 값을 썸에 넣어줘서 출력을 하면은 당연히 5가 나오겠죠. 실행을 해보면은 이렇게 결과값은 5가 나오고 이거 당연한 겁니다. 이것처럼 값을 넘겨주는 이런 방식을 이제 이게 call by value 이겁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뭐 값호출도 되겠죠. 값호출 이 정도 되려나? 뭐 이렇게 되고 그럼 이제 이거 말고 call by value 말고 참조 호출은 어떻게 하냐? 일단은 함수를 호출할 때 넘겨주는 게 주소를 넘겨줍니다. 변수 A의 주소, 그 다음에 B의 주소, 그 다음에 sum의 주소를 넘겨주고요. 이렇게 넘겨주고 지금 이렇게 그냥 플러스란 함수를 실행만 시켜주면 되고 반환값이 필요가 없습니다. 보면은 이거는 반환값이 없으니까는 보이드로 해주고 지금 x, y 이제 주소를 넘겨받으니까는 그거의 값을 사용하려고 하면 이렇게 별을 붙여서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sum까지 이렇게 해주고 이제 return이 아니라 지금 이 두 개의 값을 이제 sum이 아니라 g로 해야 되겠네. 안 헷갈리게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 g에다가 이 별이 붙은 거는 이 g가 가리키고 있는 주소의 값을 말하지요. 이게 값을 뭘 넣을 거냐면은 바로 x의 값과 y의 값의 합을 여기에다가 넣으면은 이제 주소를 액세스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이게 가리키는 게 바로 이제 sum이라는 변수입니다. 변수의 주소를 넘겨줬기 때문에 주소를 넘겨줬지요. 그래서 이제 sum에는 이 합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결과는 마찬가지가 됩니다. 결과는 당연히 마찬가지 되죠. 근데 아까와는 다르게 값을 넘겨준 게 아니라 주소를 넘겨줬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참조에 의한 호출입니다. 그래서 call by reference라고 하죠. 이런 거를 call by reference 이게 이제 지금 문제의 그겁니다. 그 답입니다. 이게 한글로는 참조 호출 정도가 되겠네요. 참조 호출. 그래서 처음에 포인터 처음에 배울 때 뭐 이런 부분 이런 소수 많이 짭니다. 이해하라고.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이제 맥의 변수의 주소를 전달하는 거니까는 그거의 답은 영어로 쓴다면은 call by reference가 되겠고요. 맞나? reference 이게 맞겠고요. reference 우리말로 쓴다면은 참조 호출, 참조에 의한 호출 해야 되나? 참조 호출 이 정도로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16번입니다. CPU 구성 요소에 대한 다음 설명이 무엇인지 쓰시오. 1, 2, 3, 4 뭐 4개가 있는데 일단은 뭐 CPU 구성 요소를 보면은 CPU는 뭐 주요소들이 뭐 이렇게 씁니다. 한 개씩 보면은 지금 이 컨트롤 이게 제어 장치고요. 제어 장치고 이거는 이제 레지스터 셋이고 지금 이거는 아이스메틱 로직 유닛은 이제 ALU 산술 논리 장치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간단하게 연산 장치라고 합니다. 연산 장치 뭐 이렇게 있는데 보면은 1번부터 보면요. 1번 주기억 장치에서 읽어드린 명령어를 해독하고 해당하는 장치에 제어 신호를 보낸다. 이거는 바로 이제 이 컨트롤 유닛 제어 장치가 되겠죠. 1번은 제어 장치 용어로는 컨트롤 유닛 그 다음에 2번 명령어를 실행하기 위한 산술 논리 연산
같은 마이크로 연산을 수행한다. 뭐 이거는 뭐 ALU 이렇게 쓰든지 한글로 먼저 쓸까? 간단하게 연산장치 그냥 ALU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비교적 적은 개수의 주소 비트로 기억된 정보를 신속히 처리 가능한 CPU 내부의 임시 기억 장치, CPU 내부의 기억 장치다. 이거는 이제 레지스터 셋이 되겠죠. 레지스터 세트 써도 되고 집합 써도 되고 뭐 이렇고 4번 상호 필요한 제어 신호 주소 데이터 정보 교환하기 위한 공동의 전송선이다. 지금 이 전송선을 말하죠. 이 전송선인데 이제 제어 신호 주소 데이터 이거 보내는 것 이게 이제 시스템 버스입니다. 시스템 버스 이렇게 풀면 됩니다. 이번에는 17번입니다. 17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안타까운 게 20년 1, 2회 통합으로 시행된 필답형 문제, 기출 문제를 보면요. 그때 2번인가? 거기서 이제 이와 비슷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같은 걸 묻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뭐 다른 걸 묻고 있죠. 그때는 이제 16비트였고, 멀티플렉서의 선택선이 아니라 멀티플렉서의 종류와 개수를 쓰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32비트로 바꾸고 그냥 멀티플렉서의 선택선을 몇 개인가 지금 이번에는 이렇게 묻고 있는데, 결국에는 선택선이 몇 개인지 알려고 하면 멀티플렉스의 종류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같은 내용의 문제인데 그때 그 문제를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틀린 사람이 꽤 많았어요. 그거는 이제 공식을 외워서 그래요. 구조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컴퓨터 구조는 구조를 공부해야 돼요. 그 산수처럼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요. 레지스터 간에 전송을 할 때는 전형적인 디지털 컴퓨터는 많은 레지스터와 레지스터 사이에 정보 전송을 위한 경로를 가지고 있는데 각각의 레지스터들이 모두 독립된 전송 라인을 사용한다면 그러니까는 그 점대전 방식으로 각각 다 결선을 하면은 그 숫자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공통의 버스 시스템이라는 효율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게 이제 지금 상용화된 시스템은 다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2년도 얼마 전에 시행된 그 1회 필기시험 5과목에서 이제 각각의 이제 경로를 다 이제 결선을 하면은 뭐 라인이 몇 개 필요하냐 뭐 이런 문제도 나왔습니다. 그건 이제 문제니까는 가상의 경우에 그 구조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는지를 묻기 위해서 그렇게 가상의 상황을 묻는 거고요. 실제로는 이제 공통버스를 사용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공통의 버스를 사용하는 그런 구조를 보면요. 이 레지스터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모양을 한번 보면은 지금 이렇게 지금 이 초록색 상자들 보면은 이렇게 AR, PC, DR, AC 이게 우리한테 좀 익숙한 레지스터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레지스터들이 메모리라든지 CPU와 개별적으로 결선이 되어서 전송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공통의 전송로 버스를 사용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공통 선소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어떻게 분간해서 자료를 전송을 하는지 그 구조를 한번 보면요. 우선 멀티플렉서로 구성된 구조를 한번 보면요. 지금 이렇게 지금 이 그림은 4개의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레지스터 A, 레지스터 B, C, D 이렇게 4개 있고 하나의 레지스터는 그 크기가 4비트입니다. 4비트. 0, 1, 2, 3. 지금 이 0, 1, 2, 3은 비트의 위치를 말하고요. 0이 제일 오른쪽 비트, 3이 제일 왼쪽 비트. 이렇게 4비트짜리 레지스터가 이렇게 4개가 있으면은 멀티플렉서는 그 이 비트 크기만큼 레지스터가 이제 전송을 이렇게 한 번에 하려고 하면은 4비트를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개수만큼 4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멀티플렉서는 그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사실 생각을 해보면은 멀티플렉서는 여러 개의 신호, 여러 개의 입력 중에서 한 개의 신호를 선택해서 출력합니다. 이게 멀티플렉스의 기본적인 정의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멀티플렉서는 어차피 출력이 다 한 개예요. 그러면은 레지스터가 이제 4비트면은 이 멀티플렉서들이 4비트를 출력을 하려고 하면 4개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멀티플렉서의 입력을 몇 개 써야 되냐, 이게 멀티플렉서의 종류를 결정하는 건데, 이 멀티플렉서의 입력은 레지스터의 개수만큼입니다. 레지스터가 이제 4개가 있으면은 4개의 같은 자리의 비트들을 하나의 멀티플렉서가 입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거는 이제 4개가 있으니까는 4.1 멀티플렉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선택선 같은 경우에는 이 레지스터가 이제 4.1 멀티플렉서면은 4는 이게 2의 제곱이니까 2개의 선택선이 필요한 거지요. 예를 한 개 들어보면요. 지금 레지스터 이제 B의 자료를 이 공통버스를 이용해서 출력을 한다, 전송을 한다, 뭐 그렇게 하면은 지금 이 B를 보면은 지금 제일 오른쪽 0번 자리에 있는 비트는 멀티플렉스 0번에 이렇게 결선이 되어 있고, 얘는 여기 결선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거 B2는 지금 여기에 MUX2에 결선이 되어 있고, 이 3은 지금 여기에 결선되어 있죠. MUX3 이 자리에. 이렇게 지금 이 신호들을 출력을 하려고 하면은 선택 신호가 이제 지금 이렇게 돼야 돼요. B가 S1이 0이고 S0가 1, 0, 1. 0, 1 신호가 되면은 공통적으로 이 선택선은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모든 멀티플렉서가.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국 출력되는 거는 이 4개 중에서 B의 자료들이 출력이 되는 거지요. B3, B2, B1, B0. 이게 동시에 이렇게 조성이 되면은 결국에는 이 내용은 이 B 레지스터에 있는 자료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구조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멀티플렉서의 개수라든지 멀티플렉서의 종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공식처럼 외울 필요가 없고 지금 이렇게 구조를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부가적으로 3상태 버퍼를 이용한 이제 버스선은 간단합니다. 지금 보면은 A0, B0, C0, D0 이렇게 4개의 레지스터에 같은 자리에 있는 거를 이렇게 해서 디코더를 이용해서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디코더를 이용하는데 지금 이 회로도는 하나의 비트를 전송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4비트를 전송을 하려고 하면 이런 회로가 4개가 필요하겠죠. 뭐 아직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지만은 알고 계시면은 의미만 알고 계시면은 뭐 어떤 유형이 나오든지 간에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로 돌아가서 보면은 문제에서는 32비트를 가진 8개 레지스터를 위해 버스를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레지스터 하나가 이 비트가 이제 32비트라고 합니다. 32비트가 되고 이런 게 8개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땡땡땡땡 해서 이게 총 8개가 있고 8개가 있으면은 지금 이때 사용되는 멀티플렉서 선택선이 몇 개기 전에 멀티플렉서가 어떤 건지 알아야 되겠지요. 멀티플렉서가 일단은 이 입력 신호를 몇 개 받아야 되냐, 이거는 이제 그 레지스터의 개수만큼입니다. 그래서 이제 81 멀티플렉서가 있겠고, 멀티플렉서가 그러면은 몇 개가 필요하냐, 32비트니까 한 번에 32비트를 출력해야 되겠죠. 이런 멀티플렉서가 그 32개가 필요하겠죠. 32개가 있어야 되고, 뭐 이거는 문제랑 상관없는 겁니다. 일단 81 멀티플렉서면은 선택선이 몇 개 필요하냐, 8은 2의 3승이지요. 그래서 선택선의 개수는 3개가 됩니다. 되게 간단한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예전에 나왔던 2020년 1, 2회 통합으로 출제됐던 그 문제하고 이 문제하고 다를 게 전혀 없습니다. 다를 게 전혀 없고, 단지 이제 멀티플렉서의 선택선이 뭐냐, 멀티플렉서의 종류가 뭐냐, 종류를 알아야 선택선이 몇 개인지 아닌가요. 결국에는 같은 거예요. 살짝 말만 조금 바뀐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조를 반드시 익히시고 이런 문제는 틀리시면 안 됩니다. 이번에는 18번입니다. 주소 부분이 하나밖에 없는 1주소 명령 형식에서 결과 자료를 넣어두는 레지스터는, 이거는 이제 공부하시면서 RTL을 눈으로 많이 보시면은 알 수 있는 문제인데, ADD 해가지고 여기서 뭐 값이 뭐 A
뭐 변수를 이렇게 넣을게요. 얘의 의미는 오퍼랜드가 지금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게 1주소 명령어인데 얘는 이제 AC에다가 AC 플러스 AA 값을 넣어서 이제 AC에 넣으라 뭐 이런 의미지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 AC 바로 답은 누상기가 됩니다. 누상기. 뭐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19번입니다. 19번은 이게 아마 시험을 쳤었던 분, 응시분들은 아마 많이들 틀렸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뭐 그렇게 생소하기도 하고, 많이들 어려워하셨던 문제이기도 한데, 혹시 그 연령이 좀 있으신 분, 나이가 좀 있으신 분, 40대 후반, 50대 이런 분들은 되게 쉽게 풀을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연령이 있으신 분,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그 컴퓨터에 계속 관심이 많으셨던 그런 분들은 이 문제 보자마자 답을 쓸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그 개념적인 거 말고 방금 말한 그 이유는 펜티엄 때문에 그렇습니다. 펜티엄이요. 93년도인가 그때 나왔는데 그때 이제 386, 486 그 다음에 이제 펜티엄이 처음 나왔을 때 이름이 이제 펜티엄이라고 붙인 이유는 그 앞전에 그 숫자로는 이제 상품명으로 등록할 수 없다. 뭐 이런 판결이 나와갖고 그게 아마 AMD에서 시비를 걸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586이 아니라 펜티엄이라는 이름이 나왔고 이때 되게 그 광고 문구에서 최초의 슈퍼 스칼라 방식이라고 막 그런 홍보를 했어요. 실제로 최초는 아닙니다. 인텔에서 생산하는 개인용 CPU로는 최초가 맞고요. 그러니까는 이제 슈퍼 스칼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슈퍼 컴퓨터라든지 그런 연구용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고성능의 방식인데 이게 펜티엄에서는 파이프라인을 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적용이 되었다고 광고 카피에 그런 게 많았어요. 그래서 좀 연령이 있으신 분은 너무 오래됐잖아요. 펜티엄 지금이 2022년도니까는 와 30년 됐네. 30년 다 돼가네요. 어쨌든 되게 그 오래된 내용이니까는 젊은 분들은 이제 펜티엄으로만으로는 이게 이제 슈퍼 스칼라라 답이 슈퍼 스칼라라고 바로 찍기는 어렵고요. 한번 읽어보면요. 펜티엄 프로세서는 두 개의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한 클럭 사이클 동안 두 개의 명령어를 인출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두 개의 명령을 동시에 디코딩하여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프로세서는 무엇인가? 이제 그 병렬 구조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병렬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요. 여기서 이제 병렬 구조는 말 그대로 이제 여러 개의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하는 걸 말하지요. 그래서 이제 플린의 분류를 보면은 뭐 SI, SD, SIMD 뭐 이래 네 가지가 있죠. 여기서 S는 싱글, M은 멀티 여러 개란 말이고 I는 인스트럭션 명령어, D는 데이터. 이렇게 해서 뭐 글은 많지만 간단합니다. SISD는 그러니까는 하나의 명령어, 하나의 데이터 처리 뭐 이런 흐름을 말하는 거고 MIMD는 이제 여러 개의 명령어가 여러 개의 데이터를 처리한다.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건데 이거를 이제 그 병렬 프로세서 기준에서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SISD는 그냥 스칼라 방식을 말하고요. 벡터 같은 경우에는 SIMD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슈퍼 스칼라가 MIMD 여러 개의 명령어가 있고 여러 개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러한 흐름을 방식이 슈퍼 스칼라입니다. 이런 배열 프로세서들을 따로 공부하면 조금은 어렵습니다. 실제로 조금 어려운데 플린의 분류는 자주 나왔던 거니까는 이거랑 연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MISD 이거는 이제 그 이론적으로만 이렇게 있고 연구용이라서 명령어 여러 개고 데이터 한 개 처리한다 이거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거는 없고 지금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스칼라 방식은 SISD, 벡터 방식은 SIMD, 슈퍼 스칼라는 MIMD. 그래서 이제 문제로 돌아가면은 방금 봤던 나이 많으신 분들 말고는 이 문제 접근하기 좀 어렵습니다. 두 개의 명령어를 인출하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두 개의 명령을 동시에 디코딩하여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명령어가 여러 개란 말이에요. 명령어가 여러 개다. 이게 여러 개다. MI. 그 다음에 데이터가 이제 한 개인지 여러 개인지를 모르겠지만은 여러 개의 명령어. MIMD는 이제 이론상으로만 존재하는 거니까는 MISD. MISD.
하나의 명령어를 처리한 거, 여러 개의 명령어가, 이거는 이제 이론적으로 연구만 되는 거니까는 이거는 있을 리가 없고 여러 개의 데이터겠지요. 그래서 MIMD 방식이 됩니다. 이 문장을 그대로 얘기하면 MIMD 방식에 해당되는 것은 슈퍼스칼라입니다. 슈퍼스칼라. 이거 참 보면은 저도 처음에 이 문제 시험 끝나고 나서 댓글로 많이 묻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와 이거 좀 문제 어렵다 생각을 막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또 복원도 명확하지가 않고 복원에서 이제 명령이 이제 2개 이상이었는지 1개였는지 데이터는 몇 개였는지 그렇게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분이 없었는데 어떤 분이 이제 펜티엄 프로세서라는 말이 있었다라는 댓글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면은 MIMD다 이렇게 저도 이제 좀 노땅인지 펜티엄으로 이제 답이 바로 정확하게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이건 너무 오래된 거고 펜티엄이 이제 그 20년이나 된 프로세서니까 젊으신 분들한테는 이제 그렇게 쉽게 풀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플린의 구조하고 연계해서 다음에도 이런 게 나오면은 이걸 꼭 따십시오. 명령어가 이제 멀티플 여러 개인지 단일 명령어인지 이 부분을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데이터도 단일인지 여러 개인지 이 부분을 잘 구분하셔가지고 방금 봤듯이 스칼라냐 벡터냐 슈퍼 스칼라냐 이렇게 분류를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21년 3회 문제 중에서는 제일 어려운 문제가 바로 29번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20번입니다. 다음 코드의 출력 결과를 쓰시오. 시연어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쉽고 간단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은 메모리 할당 부분을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또 경험도 조금 있으신 분이고 그렇게 만만하게 풀만한 문제는 아닙니다. 시연어 잘 모르시는 분한테는. 일단은요 제 블로그 푸시본 블로그에 지금 이거의 상세 해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답형 교재에서도 내가 실어놨습니다. 최근에 출판한 맨 마지막에 있는 부분인데 되게 설명이 많아요. 여러 가지 다른 소스들도 넣으면서 이게 이제 배열에서 시언어 배열에서 이제 메모리 할당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장황하게 좀 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이런 문제는 향후 되게 다양하게 응용돼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선 알아야 될 것, 기본적으로 문법적으로 알아야 될 것 같은 경우에는 문자를 입력을 할 때 시언어에서 문자를 사용을 할 때는 이 작은 따옴표를 씁니다. 문자란 말 이제 체어를 말하죠. 그래서 이제 변수 A에다가 C라는 알파벳을 넣는다 하면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게 맞죠. 그 다음에 문자열을 사용할 때는 사실상 문자열에 그건 없습니다. 그 자료형은 없는데 그래도 문자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자열은 이제 뭐 스트링이죠. 문자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다루냐? 이렇게 큰 따옴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A라는 변수에 만약에 단어를 한 개 넣는다. 문자열 APPLE 뭐 이렇게 넣는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상 지금 이렇게 입력을 했을 때 실제 메모리는 어떻게 저장이 되냐면은 지금 이 A라는 변수에 이제 시작 주소부터 해가지고 이 변수가 아니지. 변수가 아니고 이거 둘 다 이제 그 배열입니다. 배열을 끼고 이 배열에서 지금 시작 주소부터 A, P, P, L, E 하고 나서 마지막에 들어가는 게 널 문자입니다. 이거는 널. 실제로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아셔야 되는 것은 여기 %s 이거는 이제 문자열 스트링의 약자입니다. 에서는 문자열을 출력할 때 사용되는 변환 문자열인데 얘는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은 출력을 할 때 스트링 변환 문자를 쓰면은 이 가르쳐주는 이 주소
이 주소부터 시작해서 연속적으로 문자를 계속 읽어드립니다. 계속 읽어드리는데 언제까지 읽어드리냐면 바로 이 늘 문자를 만났을 때까지 그 출력을 하게 됩니다. 변환 문자를 사용할 때. 이건 기본을 가지고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일단 한 라인씩 보면은 일단 체어에서 2차원 배열을 선언했습니다. 2차원 배열을 선언했는데 지금 앞에 인덱스는 비워두었고 두 번째 인덱스는 그 크기를 8로 정해줬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스트링으로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 이게 뭐랑 같냐면요. 지금 이게 어떻게 쓴 거랑 같냐면 이게 이렇게 쓴 거랑 같습니다. 중괄호 열고 또 중괄호 해가지고 문자열로 이렇게 입력을 할 때는 이렇게 씁니다. A, B, C 중괄호 닫고 그 다음에 또 중괄호 열고 D, E, D, E, F 그래서 중괄호 닫고 또 중괄호 열고 해서 쭉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쓸 때는 이렇게 씁니다. 자, 이렇게 썼을 때 지금 보면은 이 앞에 인덱스는 지금 비웠지요. 이거는 이제 얘의 개수입니다. 이렇게 썼을 때 이 안에 중괄호의 개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한 겁니다. 명확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게 8로 정해줬는데 8로 정해주면은 지금 이게 3개만 들어가고 크기는 이제 8개 칸을 확보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8칸을 확보를 하는데 저장은 A, B, C 하고 나머지는 이제 그 늘 문자가 들어갑니다. 그 공백이란 말입니다. 공백으로 비워 놓습니다. 늘 문자. 그리고 이게 그 다음 DEF에서는 이렇게 되면 배열은 이제 주소상으로 물리적으로 이제 연속적입니다. 여기서부터 지금 이게 D, E, F 이렇게 입력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나머지는 전부 다 늘 문자가 들어갑니다. 공백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G, H, I 이런 식으로 해서 똑같이 나머지는 NULL 뭐 이런 식으로 그 메모리 구조상으로는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출력을 하는데 출력을 하고 나서 2차원 배열인데 인덱스를 하나만 줬지요. 인덱스를 하나만 주면은 지금 이것이 시작 부분 첫 번째 인덱스의 시작 부분의 주소를 말해요. 그러니까는 A1의 의미는요, 여기입니다. 여기 D가 들어가 있는 여기 이 부분의 시작 주소를 의미합니다. 주소. 그러면은 여기서 변환 문자를 사용하게 되면은 얘는 여기서부터 출력을 하는데 늘 문자를 만나기 전까지 하나 연속으로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는 D, E, F 이렇게 출력이 되고 종료가 됩니다. 프로그램은 그냥 이렇게 자세히는 몰라도 대충 감으로 이렇게 나올 것이다 라고 푸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배열에 대한 이렇게 메모리 배당 부분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쪽으로 해서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는 이게 더 응용될 수도 있고 절대로 똑같이 안 나옵니다. 이 문제는. 근데 살짝 바꿔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 설명으로 부족하신 분은 블로그라든지 교재 쓰신 분은 교재 맨 마지막에 심층 분석 그 부분에 내가 정리를 해놨으니까는 그 부분을 읽어보시면서 거기서 부과된 여러 가지 소스가 있거든요. 그거를 직접 컴퓨터를 켜서 해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배열은 메모리 배당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이게 또 어려운 부분이고. 그러면은 이제 지금까지 이제 2021년 3회 기출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20문제 중에서 이제 좀 어렵다 싶은 거는 한 2문제 정도 어렵다기보단 생소하죠. 생소한 게 한 2문제 정도 있었고 나머지 문제는 전반적으로 너무 쉬웠어요. 아마도 한 2문제 정도 어려운 걸 끼워 넣은 거는 출제하다 보니까 너무 쉬운 거 아닌가 싶어서 끼워 넣었던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그런 문제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